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독도 소방 헬기 실종자 수색 상황 소식과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정 발표한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후 1시 뉴스 1번지,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조국 사태 이후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권의 흐름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독도 소방 헬기 추락 현장 상황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11월 3일 뉴스 13에 방송된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분열 양상을 전하고 그 의미를 해설해 주었습니다. 먼저 지성림 기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 소식을 종합해 주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국론이 둘로 갈라선 결과로 이어진 조국 사태에 대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첫 사과를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16일 만에 나온 너무 늦은 유감 표명이었고 내용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사과할 계획이 없던 이 대표가 돌아선 데는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소신 발언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9월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편가르기 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부터 경보음이 이미 감지되었다고 해설했습니다. 민심의 파고는 갈수록 올라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입을 다물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국 지키기에 묵묵히 앞장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끝내 낙마하자 상황은 급변했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근거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 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라고 지적한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김혜영 최고의원의 사과 발언 영상 등을 전하며 민주당 내 소신 발언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조국 정국에서 많은 의원이 괴로웠고 지옥을 맛봤다고 성토한 조응천 의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해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용진 의원 등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낙마와 반사 이익으로 오른 지지율에 고무된 지도부가 내홍의 단초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고 조국 전 장관 공세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하자 의원들이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조국 TF 표창장 시상식을 한 것은 너무 가벼운 행동이었다고 쓴소리를 했고 신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1년의 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황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 대상 중 한 명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었던 터라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보수 통합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손을 잡을지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생각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최근 양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해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흐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각 당 의원들의 발언을 날짜와 장소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 그래픽으로 제시하거나 영상으로 전달하여 정확성과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내 리더십 갈등은 그 배경도 양상도 서로 다르지만 내년 사이로 청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도부와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야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인 정치 현실이 맥락에 깔려 있다고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리더십 균열에 대한 내용을 팩트와 함께 제시하여 돋보였습니다.
11월 4일 출발 640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권 내 이낙연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숨죽이고 있던 비주류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총리 등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며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연결된 흐름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영상이 삽입되었습니다. 쇄신안 마련과 이 총리 역할론을 강조하는 건 초선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며 중진 의원들도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강한 리더십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 총리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으로 중진 의원 둘의 의견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낙연 총리가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총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 역시 총선 역할론에 마음을 열어놓았다며 지난달 28일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 제멋대로 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영상을 전하며 문제는 여의도 복귀 타이밍에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 총리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 총리 후임 지명자가 청문회를 넘어 국회 인준까지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여당의 총선 대비와 맞물린 당의 리더십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다만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를 위해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일어난 배경이나 이 총리가 이 대표와 다른 리더십 스타일 등을 향후 좀 더 분석, 해설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11월 3일 뉴스 1번지에서는 독도 소방 헬기 추락과 관련된 브리핑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색구조대장이 해군 함정, 관공선, 어선 등 해상수상에 동원한 함정, 해경항공기, 소방항공기 등 항공기 등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수중수색이 일어난 시각과 과정, 실종자 현황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또 기후 상황 때문에 중단된 수중수색은 기상이 호전되면 해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수색이 이뤄진 당일 브리핑 현장을 그대로 보도해 속보성과 현장성이 있는 뉴스 전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양경찰청 담당자와 119 특수구조대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도 모두 그대로 전해주어 투명성도 확보된 보도였습니다. 출발 640은 10월 30일 태국 푸켓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이 현지 여행업체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초등생 자녀와 함께 태국 푸켓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 관광을 하다 체험 도중 4m 물속에 현지인 강사와 함께 익사하는 참변을 겪었을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체험 도중 갑작스레 수면으로 올라가자는 신호를 한국인이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강사와 한국인은 모두 산소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의 산소 호흡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올라오려 시도했다며 산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 언론이 사망 원인을 쇼크라고 보도하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사와 한국인을 무트로 끌어낸 직후의 조치였다며 현지 관계자들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목격자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관광상품을 신청한 한국여행사 블로그에는 여행자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 보험은 지난 8월 만료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은 이 같은 관광상품이 시한폭탄인 것 같다며 장비, 복장 착용 등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지 경찰에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사고 소식이 잇따르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보도라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같은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여행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3일 일요와이드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영상을 공유해온 세계 최대 사이트를 추적했더니 운영자, 이용자의 70%가 한국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고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법부 처벌은 아니라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추적이 어려워 아동성 착취물 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일명 다크웹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최근 국제 공조 수사로 세계 최대의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를 추적해 310명을 검거해 모두 220여 명의 한국인을 검거했지만 정작 박자를 맞춰야 할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성 착취물 제작 수출입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로 보고 있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로 입건된 599명 중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나마 기소된 100여 명 중 절반도 약식 기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공분을 산 아동성 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모 씨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이 법원 판단에서 오히려 유리한 감형 사유로 작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구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희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3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세계 1위 대탈환을 노리는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최근 회사의 선박 수주량이 늘며 하루 작업 시간을 꽉 채워도 물량을 맞추기 빠듯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침체기 끝에 다시 찾은 화랑인 만큼 조선소도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야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거대한 조선소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데는 특수 선박의 일종인 LNG 운반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적은 한국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카타르, 호주 등과 천연가스를 600분의 1로 압축해 액화시켜 선박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LNG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LNG를 실어 나르는 선.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LNG가 친환경 연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최근 떨어지는 LNG 운반선의 가격에 힘입어 운반선의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가격이 실제로 2014년부터 급감하던 LNG 운반선 발주량이 2017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18년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NG선 발주량 증가에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는 이유를 한국 조선업계가 기술력과 신뢰로 쌓은 시장 경쟁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광필 한국조선해양에너지기술연구소장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이 패권을 잡은 이유를 저렴한 노동력과 뛰어난 생산기술, 그리고 우수한 설계 인력 등을 꼽았습니다. 그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그 이유를 일본이 집중한 모스형이 아닌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멤브레인형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LNG 시장이 바뀌었는데 멤브레인형이 더 큰 적재 용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선박 내부에 일체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LNG 운반선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중국도 LNG선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2018년 중국 LNG 운반선에서 결함이 발견되며 운항을 중단하는 사고가 일어나며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국내 대형 3사가 되어 세계 시장에서 발주되는 LNG 운반선이 국내에 집중되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우리나라로 발주가 몰리는 현상을 해석해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뒤이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내 조선업계 기술력의 현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은 LNG를 담는 화물창이라고 하는데요. 박스를 다 설치해 놓으니까 26,000톤. 26,000톤의 LNG를 싣고 영하 163도 이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만 톤의 LNG를 싣고 영하 163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지나야 하는 이런 만큼 극한의 상황을 유지하며 바다를 건너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화물창을 만드는 소재부터 남다르다고 합니다. 화물창을 만드는 소재부터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극저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0.7mm 두께의 인베리어블 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바라고도 하고 인베리어블 스틸이라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단열을 위해 화물창은 이중 구조로 만든다고 합니다. 구조로 만듭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LNG 화물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아직 한국 조선업의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형 LNG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 3사들은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수주 비용의 약 5%를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핵심 설계 기술을 소유한 외국 회사에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침체기에 빠졌던 조선업의 인력 문제도 또 하나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업의 인력 문제입니다. 특히 LNG선 건조가 늘며 전문 인력 보충과 기술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시급한 실정.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물동량 유가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1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불황을 뚫고 재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기를 넘어 순항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비치며 방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역사적인 기술과 신뢰로 세계의 바다를 누볐던 우리 선박들이 이 위기를 넘어 순항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는데요. 김희윤 학생은 이번 스페셜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다른 나라와 어떤 기술이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단순히 조선업의 부활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넘어야 할 로열티 문제나 인력 문제를 함께 짚어줬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업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희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And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where they're paying a lot more money and they're going to pay a lot more money. 현재 한미 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과 또 이 협상 전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네. 또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짚어주시고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네. Special Major Agreement (SMA라고) 하죠. SMA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중에서 한국이 내는 비용을 규정한 양국 간의 협정인데요. 제11차 SMA 1,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이후에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폭과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양국이 아주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점이 난항이 예고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죠. 미국이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세계 평화를 동맹국들도 누리고 있으니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올해보다 거의 6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1년에 1차 분담금 규모가 1,073억여 원,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나 인상해서 10차인 올해 1조 389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11차에는 6조 원, 50억 달러로 증액하라는 것이 결국 미국의 요구인 것이죠. 50억 달러라는 그 내역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또 인건비와 또 한미연합훈련 훈련 비용, 거기에다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필요시에 이제 전략 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까지 이제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이제 소파에 따라서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그 두 차례 협상이 항목별로 이제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힘겨운 줄다리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우방을 돈의 시각으로만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철수 또 감축 문제 등을 협상 카드로 이제 올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부담을 고스란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들이 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이제 그대로 전하면서 한일 갈등과 또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를 많이 내놨습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한 미 싱크탱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이제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고리로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잠재적으로 한미 동맹 균열 요인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책임론까지 떠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이어서 한미 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바꾸자고 한 미국의 제안이 굉장히 뜬금없고 당혹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유사시로 범위를 넓힌다는 그 의미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의 작전 영역까지 이 한국군을 파병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미 동맹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최근에 쿠르드 자치지역에서의 일방적 철군에서 보듯이 동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하면서 동맹의 역할과 책임은 외면한 채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임승차 등을 이제 운운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거나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해석하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고민하는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또 감정적인 그런 보도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또 부당한지 합당한지 논리적인 분석 기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종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론은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미국 언론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라면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많은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데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또 비난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분담에 대한 집착을 한미 간의 불화의 씨로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맹에 대한 헌신과 또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또 제임스 다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수석 대표도 비공식 일정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11월이야말로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협상이 줄줄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짚어주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고 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 예전과는 어떤 그 주한 미군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방위비가 일방적으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한반도 주변 전세는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외교 또한 또 굉장한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무조건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언론 역시 미국의 입장을 어떤 주어진 전제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식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국익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복잡하고 냉혹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 정파적인 보도가 아니라 다양하고 충실한 어떤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